새로운 기회의 문.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면 세상과 조금 멀어진 느낌. 밖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나는 어느 순간 멈춰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26년 1월부터 아주 큰 변화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는 그 기회를 알아보고 당당하게 손을 뻗고 누구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며 그대로 놓쳐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평생 살아오며 많이 보아왔죠. 이번에 시작되는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은 일들, 그 수많은 일상의 선택, 책임, 배려, 인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돈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논과 밭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버티고 견디고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소중한 경험이 마치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취급받곤 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쉬어야지.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회는 경험이 많은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너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기만 합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죠. 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상담과 돌봄, 안내와 대화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따뜻한 손과 느리지만 깊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러분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살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 내가 아직 쓰임이 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다. 이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의 경험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삶의 리듬을 다시 찾는 것. 여유로운 하루 속에 3시간만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도 아닙니다. 딱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앞으로 무엇을 살아갈지 고민했고 40대 때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버텼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시간은 이미 훌륭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그건 모두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는 나도 다시 한번 움직여볼까? 내가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볼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길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게나마 용기가 스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일자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국 2가지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 않은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지지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체력, 속도, 경쟁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경험, 배려, 꾸준함이 더 큰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월급과 근무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의 노인 일자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에 27만 원, 많아야 30만 원 남짓. 솔직히 말하면 약값 조금 내고 버스 몇 번 타면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은 어땠나요? 여름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정도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손이 곱아 터질 만큼 찬바람 맞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 고생에 그 돈이라면 차라리 안 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해보고는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몸은 힘든데 보상은 적으니 마음이 남는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다릅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다릅니다. 먼저 월급입니다. 월 75만 원 이상. 여기에는 기본 활동비뿐 아니라 주유수당까지 포함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시면 총 800만 원 가까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작은 사치도 할 수 있고, 손주에게 과자 하나 더 쥐어줄 수 있고,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 커피 한 잔을 기분 좋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75만 원이 큰 돈인가?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것.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나의 월급. 그 감정은 이 나이가 되어보면 금액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그것도 내가 가장 편한 시간대로 선택 가능. 오전 9시 1, 2시 혹은 오후 1시 4시. 그저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잠시 다녀오면 됩니다. 점심 전이면 점심 전에 끝내고, 오후에 시간이 좋으면 오후에 다녀오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대부분 실내 근무입니다. 더 이상 계절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어르신들을 노동의 주체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돈과 시간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사람은 속도와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말 한마디에 묻어나는 온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람의 삶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경험이 자산인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대화하고, 웃고, 만나는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약해지지만 다시 회복하면 표정부터 달라지고 건강이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3시간 사회활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감이 42% 감소하고 운동기능 저하 위험이 37%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자존감이 6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을 때부터 진짜 늙는다는 것을. 그러니 이번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볼까? 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힘들지 않은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일자리의 핵심이 경험을 활용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보살피고 안내하고 함께 있어주는 일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도 빠른 손과 발도 체력 경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자격은 이미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갖추었습니다. 인내, 배려, 공감, 책임감. 이 네 가지는 그 어떤 학교에서도 그 어떤 자격 시험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삶 속에서 몸으로 익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주 돌봄 보조 활동입니다. 이 일을 하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옆에서 챙겨주고, 낮잠 잘 때 등을 토닥이며 재워주고, 그림책을 함께 펼쳐 읽어주고,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나가면 손을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을 금방 알아봅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시선, 넘어졌을 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안정감. 이건 젊은 교사가 따라할 수 없는 세월이 만들어준 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도 큰 활력이 됩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올 때 여기에서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 안내 및 행정 지원입니다. 이 일은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서점, 공공시설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 주민들을 맞이하고 간단한 안내와 정리, 줄서기 안내, 서류 위치 안내 등을 돕는 역할입니다. 나는 컴퓨터 못하는데 괜찮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괜찮습니다. 컴퓨터 입력이 주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고 대화를 통해 안내하는 일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주민센터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이 다가가 어떤 도움 필요하세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이 한마디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 때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이러한 작은 응대 하나가 행정기관의 분위기를 바꾸고 동네의 표정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시설 관리 및 환경 보조 활동입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주변 환경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관리란 무거운 장비를 옮기거나 힘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줄을 서고 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켜보는 일,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공간을 유지하는 일, 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일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부드럽게 떠받쳐주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속도는 느려도 마음을 오래 쓰고 깊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여러분을 느린 힘의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목 시간, 취미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유급 연차 휴가도 지급됩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견디고 가족을 지켜낸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의 느리고 단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는 당당한 월급이 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이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용기가 피어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좋아. 그럼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혹시 복잡한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제외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이런 장벽들이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과거 직장 경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받으면 일자리 못한다는 오래된 걱정을 버리셔도 됩니다. 기초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단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둘째, 현재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내고 계신 분.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예산을 매우 크게 책정했습니다. 즉, 자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떨어질까 걱정.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원하는 마음과 꾸준히 참여할 의지, 이 2가지만 있다면 대부분 선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줍니다. 그 신청서는 길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이름, 연락처, 건강상태, 집 주소, 선호하는 근무시간, 집 근처, 희망 근무지. 이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혹시 글씨 쓰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에게 천천히 부탁하셔도 됩니다. 손이 조금 불편해서요. 그러면 천천히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청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모집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선착순은 아니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할 때 먼저 들어온 신청서부터 배정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빨리 신청한 사람이 먼저 선택됩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건 기회를 잃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팁.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꼭 적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루 3시간씩 매일 출퇴근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너무 먼 곳을 배정받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혹은 버스로 현대 15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생활에 맞춰 선택하면 일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함.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리하게 힘든 일은 못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잘합니다. 아이들 보는 건 익숙합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셔야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가 정확히 배정됩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일하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노력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청은 자신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사회의 자리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1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길은 멀어 보이고 먼 길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숨겨진 혜택과 안전장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월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이 일자리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고 알게 된 분들은 이건 진짜 놓치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들은 돈보다 더 큰 삶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 기초연금 그대로 받습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번 사업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받고 일자리 월급은 월급대로 받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여기에 일자리 월급 75만 원이 더해지면 월 10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200만 원 이상의 자립소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 없는 나의 돈, 내 손으로 번 돈. 이 감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근무 중 다치는 일이 생기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병원비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이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절 수당입니다. 설날, 추석. 큰 명절에는 10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10만 원이 큰 돈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절상 차릴 때, 손주들 용돈 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당당히 머리를 들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작고 단단한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혜택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집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굳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고, 만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의 구조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을 받고 돌아오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숨쉬는 리듬이 달라집니다.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머릿속이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건강은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가서 아이를 달래주면, 내가 안내해준 누군가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편안해진다면,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힘은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큰 돈을 남기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삶의 활력입니다. 하루 3시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시간. 집에만 있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웃고 함께 있다 보면 하루가 다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일자리는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쓰는 일은 조급할 필요가 없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버티거나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드럽게, 사람답게, 삶을 다시 내게 맞는 속도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 속도가 바로 여러분의 속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그리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많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단단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 길 위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희생도 있고 포기가 아닌 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일자리를 시작하신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만 있을 땐 내 마음이 늙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나가서 사람을 만나니 얼굴부터 살아나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활 패턴. 하지만 사람은 익숙함보다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길을 찾고 자리를 만들고 역할을 찾아갑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며 이미 증명한 능력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굳어있고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도와주거나 주민센터에서 누군가에게 의자를 안내해주거나 공공시설에서 천천히 책을 정리하거나 그 작은 순간들을 반복하게 되면 눈빛과 미소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가장 깊이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필요했고 경쟁이 필요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 경쟁이 아니라 연결,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꽃이 핍니다. 한 번은 청춘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같은 때에. 사람은 나이 들수록 겉모습은 조금씩 작아지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길, 이웃과 서로 안부를 묻는 대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벼운 발걸음. 그 속에 담긴 평온함은 젊어서 바쁘게 살던 때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달려온 삶이라면 이제부터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외출할 옷을 고르는 즐거움이 있고 누군가와 웃으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대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던 삶의 힘을 다시 깨워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집 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단순한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꽃피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길을 함께 비춰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갑작스런 입금의 함정.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는데 알림 하나가 들어옵니다. 입금 1,100원.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누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기고 싶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차고 송금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일부러 돈을 넣어두고 상대의 통장을 묶어버리는 수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단 몇 시간 만에 결제 이체, 자동이체까지 전부 멈춰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지급을 정지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실제 범인인지 피해자인지 은행은 즉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련 거래를 멈춰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이때 돈을 받은 쪽 통장도 연쇄적으로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나한테 들어온 돈이 범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난 잘못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사기범들이 우리의 심리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보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돌려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위험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순간 대화 내용이 엮여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다시 보내면 자발적 이체 내역이 남아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억울함이 남겠지만 시스템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남는 것은 흔적이고 그 흔적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입금은 손대지 말고 먼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통장을 일부러 묻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단순한 장난처럼 돈을 넣어둔 뒤 피해 신고를 넣어 상대 통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통장 묻기 대행 같은 악질 서비스까지 온라인에 떠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보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통해 모든 계좌를 멈추게 하여 상대의 생활을 크게 흔드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가 끊기고 카드 결제가 막히고 연금급여 입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불편과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20대 취준생, 30, 40대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3시간이 중요할까요?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 시스템이 돌아가기까지 보통 몇 단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전산이 빨라져 초단 시간에 동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행, 금감원, 경찰에 나는 이 거래와 무관하다는 선제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먼저 기록을 남겼는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단계에서 우리가 미리 알리고 사건 번호를 확보하면 추후 분쟁에서 억울함을 덜 수 있고 지급정지 자체를 막거나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몇 시간만 미루다 보면 이미 정지가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풀기 위한 증거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런 입금은 또 다른 유혹을 동반합니다. 지금 급해서 그런데 반만 돌려주시면 신고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서둘러 문제를 끝내고 싶다는 우리의 조바심을 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이체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돈을 보내는 순간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돌려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해석이 붙습니다. 또한 문자 메신저로 오가는 대화는 조작되기 쉽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 이체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식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무관한 돈이 들어왔을 때 빨리 돌려주고 끝내자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환경에서는 상식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지켜줍니다.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고 상담 기록을 남기고 입금 내역을 캡처하고 필요시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 조금 번거롭지만 이것이 내 통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특히 어르신일수록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려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석하고 결정하려다 실수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앱 보안과 기기 관리입니다. 금융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잠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문자 전체 화면 캡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비상 연락 규칙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 거래가 보이면 바로 가족 단톡에 알리기, 은행, 금감원, 경찰, 공식 번호를 전화부 상단에 고정해두기 같은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자잘한 생활 수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계좌로 낯선 돈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에이 설마 하며 지나치고 어떤 분은 바로 신고해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판단의 속도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돈이 들어왔지? 라는 의심이 드는 즉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대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공식 창구로 알리는 것. 이 단순한 순서를 잊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입금은 더 이상 함정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당황을 잘 다스리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과 신용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불분명한 돈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것, 절차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 갑작스런 입금의 진짜 정체는 대개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당황한 사람은 틀리고 준비된 사람은 마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표와 순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지 않는 태도입니다.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로만 두려운 법입니다. 3시간의 전쟁, 낯선 입금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 느낀 순간부터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있다가 은행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점심 먹고 처리해야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미루기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묶이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융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정지 조치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정지 조치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 정지는 단순히 잠시 이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ATM 출금, 계좌 이체, 자동 이체, 카드 결제까지 전부 멈춥니다. 심지어 앱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돈인데 내가 만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되고,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려고 하는데 결제 불가가 뜨고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흐름이 그대로 멈춥니다.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이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당황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 상태를 이용합니다. 제가 실수로 어르신 계좌로 보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절반만 돌려주시면 바로 신고 취소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고, 통장 묶인 거 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아니면 늦어요. 라는 식으로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직접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건 당신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의심이지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증명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저 죄 없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통장이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은행 직원은 개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시스템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권한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확보된 뒤 공식 해제 청구가 승인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상황은 나빠집니다.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은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전산망에서 이체 차단 신호가 전송되고
관련 계좌가 위험 목록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최소 반응 시간이 대략 2-3시간입니다. 따라서 송금자가 신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고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제 신고가 남아있으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거래와 무관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불리하게 남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입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동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절차는 더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시간의 무게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신용과 자산, 그리고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놀람, 혼란, 부정, 회피.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침착함과 절차적 대응으로 바꾸면 공포와 불안은 확신과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미리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고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왜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낯선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겠지, 연락해서 사과받고 처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상황에서는 이 상식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 임의 환불, 혼자 해결하기, 이 3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송금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혼란스럽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그들은 죄송합니다, 실수로 보냈어요 라고 다정하고 예의 있게 접근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요구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신고를 취소하려면 지금 30만 원만 먼저 보내주셔야 해요.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 먼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뒤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돈을 보내는 순간 기록상으로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관계가 됩니다. 이 말은 피해자였던 우리가 스스로 의심 거래에 연루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의 한마디에 선의로 움직였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공범이나 가담자처럼 해석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은 우리가 주장하는 선의를 믿어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의도보다 거래의 흔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돌려보내는 행동입니다. 남의 돈이 들어왔으니 돌려줘야지 하는 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바로 송금하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부역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남는 순간 누군가가 저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라고 신고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증거를 남긴 꼴이 됩니다. 실제로 통장을 묻기 사기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억울한 공범 전환입니다. 본인은 선의였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은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더 깊이 개입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더 꼬입니다. 저만 믿으시면 돼요. 신고하면 어르신이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던지며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혼자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사기 피해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버티려고 해서 커집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안팀에서 20년을 일한 전문가도, 경찰관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 연락하고 바로 돌려주는 행동이 가장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꾼은 연락을 통해 우리를 범죄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움직였다는 기록이 남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연루되어 있어요.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통장이 묶였다고 해서 내가 범죄자라는 뜻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고 내 재산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해명해야 하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해명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 30분, 하루, 3일, 일주일 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연락하지 말고, 보내지 말고, 혼자 해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절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30분, 하루, 3일, 일주일 대응법. 이제부터는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4단계를 기억하기 쉽도록 시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분, 하루, 3일, 일주일.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통장이 묶이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분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곳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째, 은행 고객센터.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번호를 찾지 마세요. 요즘은 검색 결과를 가장한 사기 앱 연결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카드 뒷면이나 통장 앞표지에 적힌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걸어야 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저는 이 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단순하지만 이 한 문장이 내가 선제적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1332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면 상담원은 신고 내역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지급정지 해제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경찰청 앱 시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 가능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3곳에 신고하면 내가 범죄의 우연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문서로 남습니다. 이 3통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황할 필요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입금 내역은 화면 캡처로 남기고 입금 시간, 금액 송금인 이름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문자 알림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를 사진첩에만 저장하지 말고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백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이 언제 연락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휴대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 가족에게 부탁하면 금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일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나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신고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지급 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서류 발급이 어려워지고 절차가 길어지며 통장 해제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일주일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확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 정지 해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준비한 증거, 입금 내역 캡처, 신고 접수 번호, 문자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은행은 이를 검토하여 해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정돈되어 있을수록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풀리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6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정리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분 안에 은행 1332 112 신고 하루 안에 증거 수집 3일 안에 경찰서 사실 확인서 발급 일주일 안에 은행 지급정지 해제 청구서 제출 이 4단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시간과 재산과 자존심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섭다는 감정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명확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통장을 지켜낸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통장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는 실제로 이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원칙과 절차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해서 시간을 놓치고, 누군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해결한 사람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지식이나 재산, 나이나 학력이 아니라 단 4가지의 태도였습니다.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한미순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르신 통장에 13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고 3시간 후 통장이 묶였습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한데 일단 은행 가서 따져야지. 하지만 한미순 어르신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통장이 묶였다는 건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은 폭발하는데 해결은 멀어지는 상황에서 한 어르신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당해? 괜히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미순 어르신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야.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어르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부끄러움은 문제가 아니다. 침묵이 문제다. 세 번째 공통점은 속도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본질은 사기꾼과의 지능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사기꾼은 신고를 먼저 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먼저 신고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한미순 어르신은 통장이 묶인 것을 확인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행, 금감원, 경찰 3건의 신고를 끝냈습니다. 집에서 슬리퍼도 갈아 신지 않고 감정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상황의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빠른 결정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기록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증거 수집은 어렵지 않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송금 내역, 스크린샷, 신고 접수 번호 정리, 그리고 백업. 한미순 어르신은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모든 자료를 2군데씩 저장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조심하는 마음, 소중한 걸 지키려는 마음,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응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경험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조심해야 할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지식보다 강합니다. 연륜은 기술보다 깊습니다. 사기꾼은 빠르고 교활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신중함과 인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황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배운 대로 바로 움직일 건가요?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두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위기에서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사기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예방의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행동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장이 묶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통장이 묶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은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들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광주의 69세 조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3년 전 복지관에서 들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통장 묶기 시도 3번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조 어르신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통장 잔액 확인입니다. 하루에 10초면 됩니다. 은행 앱을 열고 잔액이 변했는지, 어제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작은 점검이 위험을 가장 빨리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면 신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한 번 거래 내역 확인입니다. 입금, 출금, 자동이체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큰돈 안 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큰 돈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을 여러 번 혹은 모르는 입금을 미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역 자체가 사전 경고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한 달에 한 번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 가족에게 부탁하면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기 조직은 우리보다 훨씬 느리고 꾸준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바꾸면 되지만 사기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예방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3개월에 한 번 가족끼리 금융 안전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더라. 우리도 조심하자.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서로 바로 알려주자. 이 짧은 대화가 가족 전체를 지켜줍니다. 사기꾼은 한 사람을 속이기 쉽지만 가족 전체를 속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의식하고 반복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은 돈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 노력, 땀, 희생, 가족의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사기꾼은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가치와 자존심을 흔드는 것을 노립니다. 부산의 70세 최명숙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한 푼 두 푼 모아 3,2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묶인 순간 그 돈은 없는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쓸 수 없다는 것. 그 감정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지켰다는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정보를 알았고, 절차를 배웠고, 사례를 들었고, 마음의 준비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 은행 고객센터 번호, 금감원 1332, 경찰 112, 저장하기, 통장 잔액 확인하기, 가족 단톡에 말하기. 이런 사기가 요즘 많대. 우리 서로 알려주자. 오늘 이 세 가지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알리고, 서로 지키면 이 사기는 우리에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존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지키세요. 그리고 안전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진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남성분들, 오늘 밤도 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실 예정입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허리를 세우고 불 꺼진 방 안에서 더듬으며 문을 찾고 겨우 화장실에 도착했는데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마치 좁아진 문틈 사이로 물이 억지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힘을 줘도 가늘게 나오고 다 나온 줄 알았는데도 잔뇨감이 남아 계속 찝찝한 그 느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불편한 것뿐이야.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할 경우 염증, 석회화, 배뇨장애, 발기력 저하를 넘어 전립선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성 빈뇨와 전립선 건강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앞에 앉았던 수많은 환자들은 처음에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깊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돌처럼 굳어버려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약도, 시술도, 수술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몇 번을 위해 당신은 잠을 깊게 잘 수 없고 몸은 회복되지 않으며 다음날 하루 종일 피로, 무력감, 집중력 저하를 느낍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언제 소변이 마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모임에 나가도, 여행을 가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출 자체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몸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오고 정년 퇴직 후에도 마을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를 부축해 제 진료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소변이 언제 마려울지 몰라 마음이 조급하고 손주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문제는 단지 전립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의 문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절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은 완전히 죽은 기관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혈관, 근육, 신경을 되살리고 전립선 내부에 고여있던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여 전립선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당신의 밤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 수술, 고통 없이 전립선을 20, 30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영상을 끄느냐 아니면 계속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받았으며
가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로 나가고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고 표정은 자신감이 사라진 채 굳어 있었죠. 그의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요즘 거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세요. 그런데 정작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한참을 서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여행을 갔다가 소변이 급해져서 도중에 버스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그 이후로는 어디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그 말은 그저 설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김민준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갑자기 금이 가듯 조용하지만 깊게 울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혹시 소변이 마려울까봐 밖을 못 나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손주들이 놀자고 달려오면 그저 웃어주기만 할 뿐 몸을 움직일 자신이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족을 지키는 기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밤에 일어나 팬티가 젖어 있는 걸 보면 그 순간 정말 숨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아픔이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배뇨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한 남자가 스스로에 대해 갖는 마지막 자부심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조용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 문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이고 지금 이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상황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립선은 죽어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근육, 혈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부드러움을 되찾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몸이 지닌 본래의 회복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포기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 회복은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삶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자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방치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의 눈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소변이 시원하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지 의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즉, 전립선이 조금만 부어도, 단단해져도, 염증이 생겨도 소변의 길이 좁아지고 흐름이 약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면 나와. 그래서 괜찮아. 하지만 억지로 힘을 주는 순간 방광은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립선 내부에 오래된 전립선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끊임없이 액을 만듭니다. 하지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액은 내부에서 계속 고여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액은 전립선 내부의 세포를 공격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조직을 굳어지게 만드는 석회화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고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전립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둘째, 소변이 금방 마려워집니다. 셋째, 밤에 2~3번, 어떤 분은 4~5번씩 깨게 됩니다. 넷째,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잔뇨감이 남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발기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발기력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전립선 주변에는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딱딱해지면 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혈류가 줄어들어 발기가 약해집니다. 즉, 배뇨 문제와 발기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한 달 평균 사정 횟수가 21회 이상인 남성은 4알 7회만 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배출이 전립선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자연 정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을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은 계속 흘러야 맑고 가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정 횟수가 줄어드니 전립선 내부는 비워지지 않은 채 계속 쌓이고 고이고 변질되어 염증, 비대증, 석회화, 암 단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서 있는 남성들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액을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완전하게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세포는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 혈류와 산소 공급이 회복되면 조직의 부드러움과 기능을 되찾습니다. 다시 말해, 전립선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급하게, 자극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합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이완, 속도가 아니라 리듬,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열어 전립선을 20년 이상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이 왜 굳어지고 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자신감까지 무너지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립선을 되살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약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억지로 넓히거나 깎아내는 치료가 아니라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분비물을 완전히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회복의 핵심은 수문을 여는 것, 즉 완전한 배출입니다. 그러나 이 배출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극, 조급함, 빠른 속도는 전립선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정은 속도도, 힘도, 억지도 아닙니다. 이완, 호흡, 부드러움, 그리고 리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환경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긴장하지 않을 때 전립선과 골반 근육은 가장 부드럽게 풀립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샤워 직후입니다. 물의 온기가 혈관을 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편안한 자세 역시 결정적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억지로 집중하려 하면 골반 바닥 근육에 긴장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기대어 눕는 자세, 소파에 몸을 기댄 상태나 침대에서 상체를 30도 정도 세운 자세입니다. 이때 무릎 아래 작은 쿠션을 놓으면 배와 회음부의 긴장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몸이 이완되는 순간 전립선은 마치 굳어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듯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자극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기의 끝만 자극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을 되살리고 오래된 분비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려면 성기의 뿌리와 회음부까지 함께 이완시켜야 합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그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강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따뜻하게 눌렀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십시오. 마치 꽁꽁 언 땅을 녹이듯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이 열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이 시간은 전립선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끝내려 하면 몸은 다시 다칩니다. 하지만 천천히 리듬을 따라가면 몸은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절 기술이 아닙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신경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 감각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다시 천천히 리듬을 이어가십시오. 이 과정을 2번 또는 3번 반복한 후에 자연스럽게 사정이 이루어지면 전립선 내부는 훨씬 더 완전하게 비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쾌락이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배출이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정 후에는 케겔 근육을 가볍게 조여주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 이 동작을 10번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전립선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을 부드럽게 짜내고 다음 회복을 위한 골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립선 회복의 완성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과정은 절대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은밀함이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는 의학적 자기 관리입니다. 전립선 회복은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약도 일시적입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러나 몸은 스스로 되돌아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전립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회복이 더 강해지고 오래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회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멀어질 뿐입니다. 전립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부드럽고 완전한 배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 남성분들 중에는 빨리 낫고 싶다, 효과를 금방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힘을 주면 닫히고 이완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처음 이 회복법을 알게 된 후 하루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감으로 조급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몸은 더 경직되었고 전립선 주변 근육은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압박감이 생기면서 발기력까지 더 약해졌습니다. 전립선 회복에서 욕심은 독입니다. 일주일에 2세 3회,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부드럽게, 천천히.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윤활제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로션이나 크림 혹은 비누 거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립선과 요도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하고 요도 안쪽 점막에 손상을 입히면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과 화끈거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염증은 전립선 회복 속도를 몇 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향의 수용성 윤활제 또는 순수한 식물성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약국에 가서 구입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회복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뻐근함, 묵직함, 뜨끈함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전립선과 주변 조직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참기 어려운 화끈거림, 고열, 오한,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회복 과정이 아닙니다. 염증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멈추고 회복을 쉬어야 합니다. 조금 쉬고 몸이 안정되면 다시 천천히 이어가면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잘못된 용기입니다. 진짜 강함은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전립선 회복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걷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지만 걷기는 전립선에 가장 자연스럽고 순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30분,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 골반 바닥 근육이 리듬 있게 움직입니다. 이 리듬은 전립선 주변 혈류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걸어보십시오. 걷는 사람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풀립니다.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전립선 회복을 단순히 치료 과정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립선은 혼자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생활 습관, 일상의 속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은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걸어왔고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천천히 가면 반드시 좋아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회복이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고 평생 유지되는 힘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삶을 되찾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되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합니다. 전립선의 회복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성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이 아니라 자신감이고 그 다음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몸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것도 자신감이며 그 다음에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립선 회복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아내와의 동행은 이 회복에 놀라울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아내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까 두렵고 혹시 아내가 실망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강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걸으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진실된 고백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남성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소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조금 힘들어. 근데 고치고 싶어. 너와 오래 건강하게 있고 싶어. 이 말 한마디는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과 삶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말했을 때 단 한마디면 됩니다. 여보, 같이 해보자. 이 말은 남편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회복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저녁마다 20-30분 걷기 부부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이것은 골반 바닥 근육에 가장 순하고 강한 자극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는 그 시간이 회복입니다. 2. 전립선에 좋은 식탁 만들기 토마토, 두부, 아마씨, 올리브 오일, 미역국. 크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작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 10분 아랫배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만으로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4. 케겔 운동 10회, 그 3세트. 소변 참는 느낌으로 10초 조였다가 10초 풀기. 이 단순한 근육 운동은 발기력과 배뇨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잔소리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조용한 응원은 마음을 엽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여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남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68세 남성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밤마다 5번씩 깼고
외출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초라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픈데도 버티고 살아가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는 다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었고 다시 손주들과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이 문제를 혼자 견디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되돌아가는 걸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